사회주의자이며 무슬림이죠. 그리고 반이스라엘의 기치 아래 34살의 조람 맘다니가 미국의 뉴욕 시장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미국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는 듯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모여 트럼프를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지고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관세 압박을 통해서 모아낸 돈들을 다 돌려줘야 된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변의 시대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미국에 쏠려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 동맹에 묶여 있고 최근에 또 엄청난 관세 압박을 당했습니다. AP 기간 중에 북미 회담이 있을 것으로 한때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동했지요. 여러 차례 만날 것을 표명했지만 북은 또 화답하지 않았고요. 일찌감치 북미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던 분입니다. 개성공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김진양 박사님을 모시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북미 회담 이야기하기 전에요. 예. 예,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람 맘다니 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 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34살이라고 하니까요. 더더욱이 이제 미국에서 정치할 때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된다고 하는 요소가 사회주의를 표방하면 안 되고 또 무슬림이면 잘 안 되고 그리고 친 팔레스타인 하면 안 되는데 세 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람이라서 이게 얼마나 미국이 큰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가의 상징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신선한, 매우 매우 신선. 기분 좋은 예, 흥분. 사실은 한미 관계를 늘 보잖아요. 네, 미국 정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불과 지난해 네, 민주당에 대한 염증 때문에 네, 트럼프 2기가 집권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슬림, 30대 반이민, 그리고 사회주의자.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맘단위가 아니라 네, 그런 사람을 뽑은 사람들. 네, 저는 미국의 시민들, 유권자들이 구조적인, 제도적인 기존 정치 질서의 혁파를 주장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흥분됩니다.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본다면 말이죠. 맘다니의 당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고의 선거 운동원이 트럼프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왜 인종 차별하고 이민자 반대하고 막 편가르기 하고 미국을 완전히 둘로 딱 쪼개나 버렸지 않습니까? 네. 더더욱이 또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졌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노킹스 시위가 아주 그냥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고 또 군대까지 동원해서 진압하는 형국인데요. 더더욱이 또 이 미국을 떠나서 트럼프는 전 세계 다니면서 막 관세와 투자로 후려치기. 예, 막 후려치게 돈 거두고 다녔는데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보면 미국 국내에서나 바깥에서나 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줘요. 미국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이 매우 심각하다. 음. 현재의 구조적, 제도적인 엄청난 모순이 폭발했기 때문에 트럼피즘도 있었고 맘단위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향후 정치를 진짜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암울하다고 생각해요. 맘단위는 저는 예측컨대 하나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지만 이건 민주당 후보이긴 하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공화, 민주, 기존 정치 질서 전체에 대한 비토라고 저는 봅니다. 34살이에요. 바람처럼 되었어요. 그러면 맘단위가 기존 미국의 정치 경제의 엄청난 내부 모순들을 극복할 만한 역량이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겠죠. 예.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지만은 쇠락하는 미국, 패권, 네. 지난 80년간 전 세계 패권, 군사적 패권, 정치적 독점, 경제적 후려치기, 그런 일방적 패권이 무너지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미국 스스로가 윤리 도덕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미국 스스로가 국제적 리더십을 다시 확고히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점입가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 정치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맘단위가 되는 걸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앞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려면은 이런 마음 단위 현상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이 진짜 성찰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쇠락하는 길을 멈추지 못할 막을 것이다. 길이 없다. 예, 이건 내부 구조적인 문제로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해가 지고 있는데 지는 해다. 예, 지는 급격히 해인데 쇠락하고 있다. 지는 해를 누가 막겠습니까? 마음 단위도 그걸 예. 막지 못할 못 거예요. 막겠지요. 예. 이번에 당장 나온 한마디로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못 살겠다 지난해 트럼프였어요. 예. 트럼프 1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또, 못 살겠다. 예. 구조적인 혁파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음 단위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안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정책 상징으로서 미국 정치가 급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 조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쇠락하는 미국의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도 함께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직결되어 있기 예.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건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장 극명한 미국 쇠락의 바로미터가 뭐냐면 미국 국가 부채가 우리 한화로 보면 5경 3천조 원입니다. 아이고. 국가 부채만 예. 5경 3천조 원의 연 이자만 해도 1조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 현재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네. 매년 2024년 연방 정부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매년 1조 8천억 달러의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국가 부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생활고 미국 국민들의 60%가 하루벌을 하루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구조적인 대안을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심각하고 누구도 못 막을 것이다. 진짜 근본적인 혁신을 국가 전체가 붙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국 내부의 모순이 이제 극명하게 이제 표출된 사건으로 네. 보고 미국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제가 앞으로 그건 더 함께 지켜보자를 말씀드리면서 그 무산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야기를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를 사실 아까 방송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이펙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만나고 싶어 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많은 언론과 정보기관들이 초기에 뭐가 될 것처럼 상당히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고 실제로 보니까 한미 정보 당국들이 구체적 준비를 했다라는 것도 좀 많이 파다하게 퍼졌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박사님은 일찌감치 페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결코 북미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확고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애걸한데도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견했고 또 실제 이렇게 되었는데요. 왜 그렇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다들 알았던 것이고 네. 우리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려고 했고 그 여론을 띄우기 위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들을 확산시켰죠. 정작 중요한 것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북이었단 말입니다. 예. 북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만나자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왜 최소한 종전 평화에 대한 진짜 평화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다른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는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겠다부터 패권주의적 속성을 다른 나라에서는 다 휘두르고 있었었어요. 네. 전 세계에서 패권을 막 휘두르면서 북에게는 만나자 잘 안 된다. 이건 넌센스다. 북은 북미 관계만 안 보잖아요. 뭐 비핵화 문제는 안 다룰 수 있다. 그게 아니거든. 저는 최소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생각이 있었다면 비핵화 안 다루겠다가 아니라 북이 진짜 원하는 종전평화협정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북미 수교 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던졌어야 되는데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이벤트처럼
북은 너무 많이 쏘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9월달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털고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마주 서서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와도 좋은 추억이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기도 네.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북을 가리켜서 뉴클리어 파워다라고 표현하면서 또 제재 해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 예.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예. 방점은 진짜 평화, 진정한 평화 공존이었거든. 진정한 평화 공존. 진정한 평화. 사실은 그 문장을 앞뒤로 다 읽어보면 네. 그 문장만 읽는 게 아니고 앞뒤로 다 읽어보면 자꾸 헛소리 좀 하지 마라 비핵화 같은 이야기. 진짜 어처구니 없다 이거. 네. 아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떠더니 그런 말 말고 진짜 평화를 논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였어요. 예. 근데 우리는 비핵화 의제만 안 삼으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그것만 하더라도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 되는 것이다라고 좀 봤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북은 한마디로 왜 안 만났는가? 이미 북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오콘 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전 투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적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네오콘들을 결코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분석이 끝났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북은 미국에 대한 불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 네오콘을 넘지 못한다라는 완벽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만나봐야 별 의미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내년 1월에 만난다, 3월에 만난다. 이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예. 그것도 꽝인가요? 아니 만날 가능성, 예. 만날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예.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 진짜 만나기를 바란다면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수 있길 바래요. 진짜 바래요. 그러면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뭔가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진짜 만나려면 예. 한 번 더 나아가야 된다. 트럼프 한발 대통령이. 더. 그게 뭐냐? 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예. 친구야, 내가 내가 2018년 6.1 싱가포르 합의 때 합의했던 거 종전평화협정 내가 못 지켰는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만나자. 나아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딴 얘기 하지 마. 그것만 연구해 보자. 북미 간에 네.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자, 전쟁 끝내자. 나 지긋지긋하다. 종전선언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한번 제안해 보는 거. 예. 플러스 그 말은 자, 이제 친구 되자. 친구가 되자는 이야기는 북미 관계 수교죠. 북미 수교. 대사급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 워싱턴과 평양에. 지난 25년간 논의했던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정도를 던지면서 이게 내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징표다. 북미 수교를 이제 이야기 던져야 됩니다. 북미 수교를 그러지 않고서는 예. 북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깨지 마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북미 수교를 이야기한다면 말이죠. 거기에는 상대가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었는데 이제 핵을 없애라 소리는 안 하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 또 그러므로 해서 핵 때문에 발생했던 수많은 그 제재 조치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해제하고 예. 그게 이제 전제로 다 깔려 있으면서 대사관급 국교를 수립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벌써 31년 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때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일단 만나서 이러이러한 의제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자라는 가벼운 회동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저는 예.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 엄청나게 보냈을 겁니다. 예, 뭐 많이 보냈다고 엄청 서립하다. 보냈습니다. 예. 미국 북은 다 봤을 거예요. 봤겠죠. 그 내용을 봤을 때 집어치워라.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런 내용들밖에 안 보냈을 것이다. 뭐 비핵화 의제를 안 다루겠다, 핵 보유 인정해주겠다, 뭐 비핵화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여전히 핵 담론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이미 그건 다 지나갔다. 다 보십시오.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미국은 네. 중국에게 비핵화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미국이 러시아한테 비핵화 요구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래도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연한 현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미 핵 보유국인데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들은 이건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는 아마 마음이 없앴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현실이다. 거죠. 그 현실을 현실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적대를 내려놓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문제인데 자꾸 비핵화 문제를 갖고 오면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인즉슨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정부의 지금 이제 정책하고도 좀 많이 맞물리는데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거. 예. 왜냐하면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날그 제 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게 예. END 이니셔티브라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END 구상 이거는 사실 만약에 지금의 이제 북이 미국을 만나지 않는 이유를 쭉 들어본다면 네. 그렇다면 남과 북은 앞으로도 마주 앉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 비핵화 이게 이렇게 우리의 기조로 돼 있다면. 가슴이 답답한 아, 이유죠. 예. 많은 이런 건 사람들이 없죠. 답답해 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예. 회복을 위한 END 익스체인지하고 교류하고 뭐 해서 결국 비핵화하겠다. 네. 이 방법으로는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비핵화죠. 예. 거기에다가 비핵화 대신에 평화를 넣었으면 말이 되잖아요. 마지막 D는 END 마지막은 평화라야 되잖아요. EMP여야 되는군요. 그렇죠. 평화라야 되죠. 예. 저는 무슨 뜻이냐? END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대북 평화 정책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거. 여전히 본인들이 남북 관계를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예. 관성입니다. 관성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적대적 두 국가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평화라야 되죠. 평화. 저는 이 END 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슬로건은 예. 당면에서 봤을 때는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예. 상징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핵심은 적대를 평화로 가져가는 거래요. 자, 엄청난 불신이 있어가지고 적대가 선언됐습니다. 네. 적대적인 상황에 네. 어떻게 교류한단 말입니까? 음. 적대적인데 만나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류할 거예요? 교류하려면은 최소한 불신을 넘어서 신뢰가 구축이 되어야 교류가 되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이 현재 적대관계 전쟁 중인데 교류하겠대.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결국 또 비핵화가 갔단 말입니다. 이거 말고 저는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적대를 끝내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신뢰 회복, 적대 청산, 평화 공존. 네. 신뢰 회복, 적대 청산, 평화 공존의 슬로건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적인 것. 지금 전쟁 중이고 적대라고 선언을 했는데 교류하자고요. 왜 적대가 됐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지금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에다가 비핵화부터 하라고 내세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테 항복해라. 너희 지금 우리랑 지금 적대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한마디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북에서 그래서 막 무장을 하고 있는데 무장부터 해제하면 서로 그거잖아요. 관계를 트겠다 이런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예. 한창 전쟁 중이야. 예. 진짜 뭐 엄청난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가장 보금, 가장 치명적인 확실한 무기를 내려놓으라 그러고 있어. 막 전쟁하면서 야 네가 갖고 있는 제일 최고의 무기를 내려놔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보고 핵을 없애라고 하는 사례가 없는 이유는 네. 핵을 없앨 방법이 없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최소한 너네들이 핵을 가진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다. 너네들이 핵을 가진 이유가 이런 거잖아. 우리가 너네들이 핵을 가진 이유 그 조건을 없애줄게. 평화죠. 평화가 와야 진짜 이후에 평화가 와야 핵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전쟁 적대 관계 때문에 핵을 갖게 됐는데 전쟁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비핵화하라? 넌센스죠. 그러면은 그 적대성, 그러니까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북에서 우리는 지금 적대적인 두 국가다 전쟁하고 있지 않냐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미 간에. 북미 간에, 간에, 예. 아니 남북 간에도 얘기를 했죠. 적대적 두 국가라고. 맞습니다. 예. 여기서 예. 이런 북미 간의 적대 관계의 사물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사물이 북한 핵이란 말입니다. 네. 북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측이 북한테
핵 포기하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북은 야 너네들 때문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갖게 됐어. 자 그럼 좋다. 남측 너네들 말대로 우리 비핵화 할게. 그러면 남측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걸 막아줄 수 있나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머저리죠. 북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다. if 만약에 우리가 비핵화를 치자. 그럼 우리가 비핵화했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면 남측은 그럼 미국의 전쟁 행위를 막아줄 수 있냐고 물어요. 우리 막아줄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다고 못 봐야 막죠. 되겠지. 그러면은 그런 말 하지 마. 북측이 우리한테 했던 이야기였어요. Shut up. 아가리 닥쳐. 이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말이죠. 이 소리네요. 결국 북미 간의 적대적인 관계인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이 끝이 안 난 관계고 끊임없이 또 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은 핵을 가졌는데 거기에다 대고 남쪽에서는 너희 무장 해제해라는 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핵을 없애라, 핵을 없애라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에서 너희는 미국하고 똑같은 적대적인 국가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 북은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남측은 도무지 우리가 북이 왜 핵을 가졌는지 그걸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네. 그냥 오로지 그냥 비핵화는 그냥 뭐 바이블 같으니까 무슨 정답 같으니까 중요한 건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비핵화 진짜 쉽다. 근데 북이 비핵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게 평화였는데 그러니까 비핵화 요구는 이제 주권을 포기하고 항복해라 이렇게 들린다는 그겁니다. 거 아닙니까? 딱 그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남과 북은 같이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과거에.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전쟁을 치렀으니 당연히 이 남쪽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북을 위협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런데 북이 핵무기를 무장했어.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남쪽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문제 의식이 당연히 생기는 게 너무 네.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핵잠수함 보유 문제도 그런 요구 네. 같고요. 예.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핵 보유 문제를 북쪽 보고 네. 인정해주고 너희는 핵 보유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남쪽에 있는 예.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용납이 안 되죠. 예, 그걸 어떻게 이 저는- 모순을 풀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핵 보유를 네,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는 이건 넌센스 같은 질문이고 인식이다. 우리가 핵 보유를 북은 핵을 갖고 있는데 네, 핵 보유를 인정 안 해주면 안 가진 게 되느냐? 이미 갖고 있는데 이미 갖고 있는데 이미 갖고 있는데 아니야 너네들 안 갖고 있어 너네들 안 갖고 있어 이러면 북이 핵을 안 가지게 되는 것이냐? 이미 갖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은 하고. 핵 보유를 인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엄연한 사실일 뿐이다라는 것인데요. 네. 우리는 이상한 논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넌센스 같은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북이 핵이 없는 것을 결의하자 그러면은 사라지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핵 문제가 중요한 것이냐? 한반도 70년, 80년 현재의 문제 속에 한반도 문제의 가장 핵심은 평화 문제 아니냐? 평화. 예. 그러면 평화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독자 핵 보유 문제가 제기가 되죠. 네. 대한민국 핵 가지자.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는 게 예,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면 예, 난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되고 적대 관계를 심화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하고 오히려 분단 체제가 심화된다라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어떤 입장이든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북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지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대적 분단 체제의 심화 이데올로기로 간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75년 전쟁 체제를 끝내는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평화가 구현돼 버리고 그 평화가 오랫동안 가버리면 북이 핵을 갖고 있어?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중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중국의 핵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왜? 중국과 우리는 정상적인 관계니까. 적대 관계가 아니니까. 러시아 핵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의 핵을 문제 삼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적대적이고 전쟁하는 관계만 아니라면 그렇죠. 핵이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예. 문제의 본질은 전쟁과 적대고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 문제인데 음.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비핵화가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네. 전쟁을 끝내버리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남북이 전쟁을 끝내버리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면 그 핵은 누구 것이냐? 그 핵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남과 북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핵을 갖고 있고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 핵을 볼 수 있죠. 그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다 핵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 남과 북은 비핵화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도 가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반도에 평화가 왔을 때 그 핵은 결국 누구의 것이냐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두 나라가 서로 평화롭게 잘 지낸다고 해도 그 옆에 핵을 가진 나라가 결국 주도권을 쥐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겠죠. 자, 그때 가서 예. 나는 이 논의의 핵심은 예.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기준을 보고 접근하면 저는 예.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긴데 말이죠. 문제는 단순하지 않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우리가 시정연설 얘기했잖아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 트럼프에게는 만날 수 있음을 제안한 반면에 남에 대해서는 콕 찍어가지고 다시는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 없을 것이다 하고 대모소를 박았어요. 네. 이게 대남 정책은 이제 확고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심각하죠. 오래됐습니다. 예. 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북이 남측에 조선이 대한민국에게 요구하는 핵심은 저는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국가의 존엄, 국가의 주권부터 회복하라.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북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나라와 이야기할 게 없다. 남측은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식민지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참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북의 이 인식이 예.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북은 우리를 미국의 속국 정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 문장의 모든 이면에는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할 수가 없다. 미국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사실 이거는 참 우리가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문제 속에서.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북과 마주 앉으려면은 현실적으로 작전 통제권의 문제부터 한미 상호 방위 조약부터 많은 문제들 속에서 구조적인 예속적인 미국과의 불평등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들을 주권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 문제의식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그럼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실천적 해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좀 제안을 좀 해주시죠. 저는 진짜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 쉬운 길이 있습니까? 참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핵화라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예. 비핵화는 대북 적대 정책의 이데올로기가 된 지가 오래됐어요. 대북 절대 이데올로기다. 비핵화는 참 좋은 말 같은데 예. 비핵화는 말만 꺼내면 네. 남북 관계는 파탄 나고 평화는 사라지고 북은 핵을 더 고도화시켰잖아요. 예. 이 비핵화 역설이잖아. 비핵화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핵은 고도화되었고 북은 적대는 심화되었습니다. 왜 그런 바보짓에 비핵화를 자꾸 요구해야 되죠? 진짜 비핵화를 원한다라면은 그 말을 꺼내지 말고 평화를 이야기해야 되죠. 무슨 뜻이냐? 전쟁 중에 적대하는 북측한테 비핵화 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적에게 비핵화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머리를 써야죠. 지혜롭게 네. 평화가 진짜 중요하다면 평화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평화 신뢰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공존해야 된다. 평화로 가면은 그러니까 핵무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제일 맞다라는 건데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꿔 나가는 건데. 프레임을 바꿔버려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말은 가능한데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약간 공허해 들릴 수 있어요. 평화를 암만 얘기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니까. 저는 예. 자 지금은 단계별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민족성을 회복하자, 동포회를 복원하자, 4.27, 9.19 우리가 못 지키던 약속들을 실천할게라는 대북 정책의 진정성 있는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비핵화를 왜 자꾸 꺼내냐 이거죠. 우리 대북 정책에 계시면 비핵화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도 할 게 진짜 많은데 굳이 북이 가장 싫어하는 대북 적대 정책 상징이라는 비핵화만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남북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롭게 그거 이야기 안 하고
관계 회복에 대한 여러 많은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면 됩니다. 북이 만나든 안 만나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를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신뢰관계는 회복됩니다. 아, 남측이 정신 차리는구나. 이제 뭔가 좀 본질을 아는구나. 문제의 해법은 문제의 본질이 평화가 문제의 본질이라면 평화를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핵화를 계속 떠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비핵화만 말 안 해도 50점은 따고 간다. 일단 그 위에다가 예. 관계 회복을 위해서 대북 적대 정책 상정으로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많죠. 알겠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 풀어가는 지혜가 있으면 첫길이 아무튼 비핵화 담론에서 벗어나는 것이 모든 대화의 첫 출발이다. 이 말만 드리고 싶어요. 비핵화의 대북 정책 프레임을 비핵화의 프레임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꾸자. 두 번째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죠. 자, 우리는 북한 문제를 한미 관계를 중심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하죠. 네. 분단 문제, 적대를 넘어서는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중심축으로 미국 문제와 일본 문제와 중국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미 동맹에 올인하는 순간 남북 관계 회복은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남북 관계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 관계의 이 평등치 못한 관계를 풀어 나가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꺼번에 국빈으로 초청됐던 에이펙이 이제 폐막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여기에 관련된 평가는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과의 맺었던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뭐 지금 보니까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또 이걸 무효다 해버리면 뭐 저희로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아무튼 오래 끌면서 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라는 긍정적 반응이 상당히 여론이 높아요.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진보나 보수를 가리지 않고 막 최상의 결과다 막 칭찬 일색인데 반면에 이제 또 소수긴 한데 이제 진보 정당들, 시민단체들, 노동단체들이 이건 트럼프의 이제 강도 같은 요구에 이 무슨 굴복한 거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평가가 공존하는데 물론 뭐 국민의힘의 평가는 굳이 이렇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보니까 뭐 입만 열면 무조건 반대하니까 어떤 결과를 안 내고 질질 끌면 끈다고 난리를 폈을 거고 또 이렇게 결과를 내면 또 냈다고 난리를 피니까 뭐 굳이 국민의힘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 진보 민주 진영 내부에서의 평가가 이렇게 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극복도 함께 했고 또 대선도 함께 치르고 쭉 함께 손잡고 가다가 물론 지금 그렇다고 다 서로 헤어진 건 아닌데 지금 내부에 이런 그 평가가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선생님의 그 평가를 좀 들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까움, 참으로 큰 안타까움, 그리고 타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결했다. 타결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타결했다. 협상이 아니었잖아요. 애초 이것은 물론 진보니 보수니 다 떠나서 이 협상 결과를 평가하는 지점들이 다르다는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건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 기대치가 달랐기 때문에. 선방했다? 이 선방했다는 뭐냐? 첫 번째, 트럼프가 폭군이다. 트럼프가 폭군이다라는 것을 전제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잖아요. 아침 저녁마다 발언이 달라지는. 다 아시다시피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 이야기하고 점심 때 이야기하고 저녁 때 얘기가 달라요. 이게 뭔 협상입니까? 타결? 저는 타결이 됐지만 진짜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까지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여하간에 타결하지 말아야 될 걸 타결했다. 제가 올 4월에 왜 아시다시피 미국 가가지고 많이 만나면서 그때 제가 썼던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게 되면 반드시 첫째 원칙이 질질 끌어야 된다. 왜냐? 미국 내부적으로 너무 힘들다. 연방정부가 안 돌아간다. 반 트럼프가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막 몰아붙일 때 우리는 좀 느긋하게 협상하는 척하면서 계속 질질질 끄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이펙 계기에 에이펙이라는 시한을 누가 설정한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설정해놓고 타결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 충분히 이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워낙 트럼프가 막 강하게 압박을 해서 시작된 협상이고 또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또 우리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시간을 끈다고 할 때 이제 중국처럼 100% 관세 때리면 100% 따박따박 같이 때리면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막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협박을 하면 꼼짝도 못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고 또 일본보다는 나은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평가도 하면서 예. 또 더더욱이 노력을 많이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본처럼 뭐 덜컥 합의 안 하고 예. 끌고 하면서 그래서 참 고생했다, 선방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초지기부터 힘들다 뭐 이런 여론이 이제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라는 소리죠. 뭐냐면 그 협상을 끌고 시간을 끌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협상 자체의 본질을 봐야 된다 이런 거지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예. 노력했죠. 그렇겠죠. 예. 100일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거칠고 이게 미국의 요구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본질을 이야기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걸 너무 잘하는 우리 국민들은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그 미국의 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좀 달라요. 저는 미국은 급격하게 혈락하고 있고 트럼프의 리더십이 사실은 무너지고 있다. 무너진다기보다도 미국 연방 정부의 힘 자체가 네. 내부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음. 그렇게 시안을 정해놓고 안 가도 되는 미국의 힘을 너무 과신했다라는 것. 두 번째, 우리 스스로의 힘에 대해서도 너무 주눅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이 협상의 본질이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미 FTA는 미국이 강요해서 20년에 했었어요. 그렇죠. 저희 그때는 당시에 많이 반대 많이 했었지. 트럼프의 관세 협상에 폭탄은 네. 한미 FTA를 정면에서 깨버리는 거죠.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의 핵심 나라잖아요. WTO 체제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정의롭지 못한, 음. 매우 정의롭지 못한 불법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 이 협상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 인식은 있어야 된다. 그럼 그렇다면은 휘척의 이것이 FTA 정면 위반인 건 아느냐, WTO 세계무역질서를 위반한 거 아느냐라는 전제는 깔아놓고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건 이미 접어줬었다는 거. 대한민국은 존엄 있는 주권 국가인데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를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면 저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진짜 고생했죠.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입니다. 피체 혁명으로 들어온 국민 주권 정부예요. 그렇다면은 국민들한테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했다라면은 예. 전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스스로가 막 잘했다 하면은 조금 아쉽고 안타깝다 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를 힘들게 한 것은 인정하나 이 본질적으로 이것은 날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 분노로부터 출발하는 문제인데 문제지죠. 이걸 갖다가 자화자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회담 정상회담 가운데서요 아주 우리가 핵잠수함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 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의외로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핵잠수함 보유국 이거는 자주국방의 상징처럼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뭐 필리가 펜실바니아주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만든다는데 그건 도크도 없다니까 뭐 거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하니까 건조 기간도 길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공수표 아니냐라는 이제 말도 나오고.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저 핵 잠수함 보유국. 제가 볼 때는 핵 잠수함으로 표현되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다라는 꿈을 좀 갖고 예,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말씀처럼
그냥 잠수함의 엔진이 네. 원자력 엔진을 쓰느냐 예.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핵 여기에 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근데 핵이란 말, 원자력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매우 좀 선망 같은 왜 원자력 협정에 딱 묶여가지고 우리는 원자력 주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네. 뭔가 그건 성과잖아요. 그렇죠. 그 상징성은 성과예요. 예. 근데 이걸 학자라면 전문가라면 진짜 제대로 문제의 본질을 보려면 이게 성과가 맞나? 이미 많은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관세 협상, 관세 폭탄과 관련된 그 많은 부분들을 이것으로 좀 이렇게 좀 덮으려는 거 아니냐. 예. 저는 NSC에 근무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생각이 나요.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해군이 대양 해군을 막 이야기하니까 제동님, 해군 참모총장님, 우리 바다나 잘 지킵시다. 무슨 뜻이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작통권 이야기를 계속 했단 말입니다. 작동권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무기 체계를 예.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그 무기를 우리가 운용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던 게 저는 실질적인 작동권의 자주국방의 핵심이라고 봐요. 예. 이번 이 핵 잠수함 문제의 논란도 사실은 안타까움이 없지 않은데 그거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통해서 운영하느냐 내지는 아니면 미국의 대중국 압박 그런 용어로 쓰여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평가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사드하고도 사드하고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이 뒤로 빠지면서 예. 그 3개월, 4개월짜리 계속 잠항할 수 있는 거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자기들 무기 쓰면서 우리한테 그걸 맡기고 자기들 뒤로 빠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것이 핵 주권의 상징적인 일환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것인데 우리가 핵 주권을 획득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아갔다. 근데 사실은 군사 전문가들하고 이걸 이야기해 보면은 다들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청자들이 이런 거 따라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이게 복잡하게 그 잠수함이 우리 사실상 핵 잠수함은 엄밀하게 말하면 공격형이잖아요. 이게 뭐 수비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연안 정도를 지킨다고 하면 현재의 디젤 잠수함으로도 충분히 뭐가 습격해 오는 건 막을 수가 있고 하니까 핵 잠수함은 오래 깔아앉아 있는다는 게 무서운 힘인데 그럼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오래 그렇게 깔아앉혀 놓느냐? 지점이죠. 예, 그 문제지 이 지점입니다. 않습니까? 예, 진짜 대북 억제용이면은 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대북 억제용이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도 핵잠수함을 만든 이유가 남쪽용이 아니라 그건 미국용으로 미국을 만드는 견제하고 거죠. 싶어서. 예, 미국을 견제하는 거죠 일종의.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중국 문제도 있고 러시아 문제도 있는데 예. 소위 말하는 미국의 신냉전 패권 전략에 편성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잠수함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온다라는 것을 자주국방 이야기하면은 넌센스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전 조금 신중하게 중국 문제는 안 꺼냈었어야 되는데 툭 튀어나왔는데 대중국 견제를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발언을 짧게 1분 멘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할까요? 예, 사실은 APEC까지 모든 이슈는 북미 관계, 북미 회담 뭐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모든 게 사실 APEC에 다 들어갔었단 말입니다. 예. 저는 이제 오롯이 대한민국의 시간이다. 우리의 시간이 왔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차분하게 핫 이슈였던 미국 문제 계속 타결까지 나가야 되겠지만 자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간이다. 차분하게 진짜 이 적대적 분단 체제, 전쟁적 적대국 두국 관계, 남북 관계 회복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쭉 하면서 실질적인 자주국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 한미 관계 속에서는 자주국방 안 됩니다. 남북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한미 관계는 계속 우리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 미국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만 자신 있으면은 미국에 이렇게 안 딸려가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선순환시켜야 미국 문제 정치 군사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북을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 주권 정부답게 동맹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서 다국가 추세에 맞게 슬기롭고 당당한 외교와 국방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고 남과 북은 같은 민족으로서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바꿔내는데 우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APEC이 끝나면서 이제 오로지 대한민국의 시간이 있다. 이제 대한민국 시간에 남과 북의 관계를 바꾸는데 힘을 모아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진양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